이번 시간에는 컬러 스페이스, 바로 색 공간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컬러 스페이스와 관련돼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로 진행하지는 않고 라이트룸과 관련돼서 제 기본적인 관점 안에서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색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색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구성 정보로 판단을 할 때 결국 이제 어떤 이미지의 특정 디테일 부분이 무슨 색깔로 되어 있는가, 무슨 색상으로 되어 있는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색상, 바로 이 컬러라고 이제 불리는 이 정보는 결국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제 이 표에 보게 되면 이 표가 바로 전자기 파장을 나열을 해놓은 표인데, 전자기파, 바로 이제 이 전자기파가 우리 눈에는 이제 보이는 전자기파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생활에서 끝없이 진동을 하면서 물체와 충돌을 하거나 흡수를 하거나 반사를 해 나가면서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자기파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한테 좀 익숙한 그런 개념들이 있죠. 엑스레이라든가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라디오. 보통 이제 FM, AM 같은 그런 라디오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파장이 대략 이 지점에 놓여 있죠. 이 전자기파의 전체 영역 중에서 극히 일부분인 바로 이만큼, 바로 이만큼 부분 있죠. 이만큼 부분을 바로 대략적으로 이제 한 380에서 750 정도 단위는 이제 나노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380에서 750 사이에 있는 이 파장 영역이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는 광선인 바로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가시광선 영역 안에서 각각의 이제 파장이 갖고 있는 길이에 따라서 이같이 다른 색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파장 중에서 380에 이제 가까운 파장일수록 이렇게 보라색 계열의 색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75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바로 붉은색 영역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눈에는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죠. 나머지 이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들은 불가시광선 영역이라고, 바로 불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결국 이제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색상을 인지하는 그 이유는 이렇게 전자기파의 특정 영역에 해당되는 이 가시광선 영역, 어떤 특정 이 전자기파가 380에 가깝게 진동을 하거나 또는 750 나노미터에 가깝게 진동을 하느냐, 그 진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각각의 색상이 이런 식으로 보라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붉은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가시광선 정보가 디지털 카메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보가 모이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바로 어떤 풍경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제 태양으로부터 이제 바로 전자기파가 발사가 되겠죠. 이제 사물과 충돌을 한 전자기파의 일부가 바로 렌즈를 통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다시 최종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의 센서로 해석이 되죠. 이 센서는 바로 이 모인 파장 정보를 레드, 그린, 블루 정보로 나누게 됩니다. 어떤 이제 파장은 파장이 갖고 있는 길이가 레드 색상을 표현하는 파장에 가까운 것도 있겠고, 어떤 색상은 그린, 또 어떤 색상은 블루에 가까운 파장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파장은 또 옐로우, 어떤 파장은 오렌지, 또 어떤 파장은 퍼플.
각각의 이제 그 파장이 갖고 있는 이 정보가 바로 렌즈를 통해서 1차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정보는 다시 센서에 의해서 RGB 3원색으로 구분이 돼서 바로 로우 데이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모인 데이터가 뭐 어떤 일체 가공 작업 없이 일체 어떤 값을 수정하는 과정 없이 있는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이제 이 로우 데이터가 바로 이미지 프로세서 과정을 거쳐서 결국 두 개의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죠. 하나는 JPG 포맷으로 저장이 되고 또 하나는 로우 포맷으로 저장이 되죠. 이때 JPG 포맷 같은 경우는 바로 채널당 8비트로 저장이 되고 로우 포맷은 보통 12에서 14비트로 저장이 되죠. 일단 이제 그 각각의 포맷이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하나의 파일은 채널당 8비트, 또 하나의 파일은 12비트, 14비트. 바로 이제 이 로우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담아내는 비트 뎁스의 한계 때문에 결국 어떤 색상 정보도 어떤 컬러 정보도 제한이 걸린 상태로 담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그 JPG 같은 경우는 바로 sRGB라고 불리는 색 공간을 사용해서 저장을 해주게 되고 로우 데이터는 바로 어도비 RGB라는 색 공간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과정이 일반적으로 데이터 카메라가 어떤 그 가시광선 정보를 수집을 해서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 각각의 과정마다 결국 자연계에서 이제 그 만들어내는 그 색상 정보를 1대1로 담을 수 없다는 그 물리적인 한계성을 이미 이 과정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계가 만약에 어떤 그 100%의 그 컬러 정보를 표현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때 일단 먼저 렌즈를 통해서 이제 모이게 되는 이 파장의 정보가 이미 한계가 걸립니다. 이 렌즈가 실상 아래 존재하는 모든 그 파장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100% 수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그 렌즈 자체가 물리적인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차적인 그 한계성에 의해서 먼저 특정 파장 정보만 렌즈를 통해서 모이게 되고, 두 번째로 센서가 이 렌즈를 통해서 이제 모인 그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에도 또 편차가 있겠죠. 센서마다. 바로 센서가 갖고 있는 이제 그 능력에 의해서 그 색상 정보, 그 이미지 정보가 구성이 되는 그 부분에서도 한계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파일을 이제 구분을 시킬 때 이 비트 뎁스가 갖고 있는 각각의 한계에 의해서 바로 역시 세 번째 한계가 발생이 됩니다. 결국 이제 그 1차, 2차, 3차 이 과정을 통해서 원래 이제 그 실생활에 오리지널 100%의 어떤 컬러 정보가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표현이 되는 색상은 뭐 대략적으로 20에서 한 30% 정도의 색상 정보만 담게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같이 어떤 기계적인 한계, 물리적인 한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같이 이제 제한된 색상 정보만 담게 되는데,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미지를 이제 그 캡처하는 장치 말고 이제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해주는 장치가 있죠. 바로 디스플레이 장치. 바로 이제 그 뭐 LCD 모니터라든가 TV 모니터 같은 그런 장치들이 있죠. 또는 핸드폰의 스크린 같은. 자, 이런 장치들이 색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장치가 역시 이제 그 현실 세계의 이 100%의 컬러 정보를 있는 그대로 1대1 그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이제 제한된 그 전체 100%에서 뭐 20에서 한 30%, 뭐 크게 보자면 한 50% 정도, 그 정도 범위까지만 색상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래 놓고 본다면은 결국 이미지를 캡처하는 장치에서도 물리적인 한계가 발생이 되고, 그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해주는 그 두 번째 장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색감을 표현하는, 색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발생이 된다.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또 인지를 하게 되는 그 색상 정보는
극히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 하나의 도표가 있죠. 이 표는 가만히 보면 어떤 색상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 외곽적으로 460, 500, 560, 600, 620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어떤 숫자가 쓰여져 있죠. 네, 바로 이 숫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 가시광선 영역의 그 파장 범위 있죠. 그 파장 범위를 바로 2차원 형태의 도표로 좌표 공간으로 펼쳐놨을 때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어떤 이 물리적인 가시광선의 그 색상 정보를 좌표 형태, 수학적인 그 좌표 형태로 표현한 그 상태의 시스템을 바로 색공간, 컬러 스페이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서 다룰 수 있는 그 색상의 범위는 바깥쪽에 보이고 있는 이 영역이 있죠. 이 영역까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디스플레이 장치 또는 이미지를 캡처하는 카메라의 한계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색상 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색공간 영역 중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 있죠. sRGB라고 써져 있는 바로 이 삼각형 영역이 있죠. 네, 바로 이제 이 sRGB라고 불리는 이제 이 색공간이 전체 그 이론적으로 봤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색상 영역 중에서 바로 이 삼각형 이 영역까지만 색상을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어도비 RGB 같은 경우는 좀 더 넓죠. 네, 좀 더 넓은 삼각형 면적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로포터 RGB가 있죠. 프로포터 RGB는 바로 라이트룸이 갖고 있는 디벨로프 모듈 안에서 사용되는 컬러 시스템으로 이만큼 그 영역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최대 한계 범위 안에서 각각의 어떤 그 색공간마다 담아낼 수 있는 색상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그 한계 범위를 면적의 관점으로 구분을 시켜서 표현을 했을 때 각각의 색공간마다 고유한 이름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sRGB를 넘어서서 어도비 RGB, 프로포터 RGB 이런 넓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색공간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바로 이제 그 카메라가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 두 번째 이미지를 표시를 해주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이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사용이 될 수 있는 그 한계 범위가 대략적으로 sRGB 색공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미지를 찍거나 찍은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를 할 때 어차피 sRGB 영역 안에서만 대부분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만큼 영역만 그 색상 정보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소비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LCD 모니터들이 있죠. 시중에 그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컴퓨터 모니터들은 대부분 그 색상을 표현하는 한계가 sRGB 영역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일부 전문가용 그래픽 모니터 같은 경우는 어도비 RGB까지 커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들은 대부분 sRGB 영역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래 놓고 보면은 사실 그 이미지를 처음에 그 캡처를 할 때 촬영을 할 때 굳이 로우 데이터로 촬영할 필요가 없겠죠. 채널당 12비트, 14비트 또는 어도비 RGB까지 포함하는 그런 색공간으로 담아서 굳이 저장할 필요 없이 어차피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어떤 물리적인 보편적인 한계성이 sRGB 영역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면은 찍을 때도 sRGB, 표현을 할 때, 작업을 할 때도 sRGB를 쓰면 그만이겠죠. 하지만 보다 더 넓은 비트 뎁스, 보다 더 넓은 색공간으로 촬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색보정 때문이죠. 색보정이라는 이 행위는 결국 어떤 색상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는 그런 어떤 수치적인, 물리적인 그 수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원소스 데이터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더 많은 가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소스 자체가 이 재료가 좀 풍부하게 많이 있어야만 좀 더 그 과격한 어떤 색 보정을 했을 때도 많은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작업 때문에 sRGB가 아닌 카메라 관점에서는 바로 어도비 RGB를 사용하고 로우 포맷을 사용해서 채널당 12비트, 14비트로 촬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카메라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보게 되면 이제 이 캐논 카메라인데, 캐논 카메라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이미지를 촬영해서 색상 정보를 처리를 해서 담아낼 때 그 한계폭을 설정해주는 바로 컬러 스페이스 메뉴가 있죠. 네, 지금 이 사진에서는 어도비 RGB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이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컬러 스페이스를 sRGB 또는 어도비 RGB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 RGB로 이제 설정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이 색공간 그래프 상태에서 봤을 때 sRGB 이 삼각형 영역보다도 더 많은 색상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바로 어도비 RGB 영역, 이만큼 그 색상 정보를 담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라이트룸 입장에서 그 색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이제 어떤 그 풍경이 있을 때 이 풍경을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해주게 되겠죠. 네. 렌즈를 통해서 그 화면이 이제 캡처가 되고 센서를 통해서 기록이 되겠죠. 메모리 카드에 이제 두 개의 파일 형태로 구분이 돼서 저장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채널당 8비트인 JPG로 저장이 되고, 또 하나는 채널당 12비트인 바로 12비트, 14비트인 로우 포맷으로 저장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파일 형태는 라이트룸에서 임포트를 했을 때, 두 개의 파일을 각각 이제 임포트를 했을 때, 임포트 이후에 이런 맵, 북, 슬라이드쇼, 프린트, 웹, 또 라이브러리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 동안은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색 공간은 바로 어도비 RGB를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임포트 이후에 디벨로퍼, 바로 이제 색 보정을 하는 단계 있죠. 디벨로퍼 관계 안에서는 바로 프로포터 RGB를 사용을 해줍니다. 아까 제가 이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프로포터 RGB가 어도비 RGB보다는 훨씬 더 이 삼각형 면적이 더 넓죠. 그 얘기는 더 넓은 색 정보를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색 보정까지 된 그 상태의 사진을 이제 출력을 할 때, 익스포트를 할 때는 바로 용도, 어떤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겠죠. 그 컬러 스페이스로 선택을 할 때 채널당 8비트 기반의 JPG로 출력할 때는 바로 sRGB, 반면에 이제 채널당 16비트 기반의 어떤 TIF 파일이라든가 또는 로우 포맷으로 다시 출력할 때는 어도비 RGB, 또는 이제 포토샵과의 어떤 연동 작업을 위해서 바로 또 프로포터 RGB를 사용할 수도 있죠. 네. 바로 이렇게 라이트룸 내부에서는 그 색 공간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라이트룸과 포토샵끼리 어떤 파일을 교환하는 그런 성격의 작업을 할 때, 바로 어떤 이제 파일을 포토샵 쪽으로 보낸다 그랬을 때 바로 에디트 쪽에 있는 프레퍼런스, 바로 익스터널 에디팅, 바로 여기는 이제 이 옵션의 영향에 따라서 기본적인 주고받는 파일에 관한 설정이 달라지게 되죠. 지금 보게 되면 일단 포토샵 쪽으로 이제 파일을 보낼 때 파일 포맷을 TIF로 일단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컬러 스페이스가 색 공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프로포터 RGB로 설정이 되어 있죠. 어떤 보내는 파일이 이렇게 NEF, CR2 이런 카메라 로우 파일이 아닌 JPG 파일을 서로 주고받는 게 목적이라면 이 파일 포맷을 이렇게 그냥 TIF로 해놓고
그 색 공간을 sRGB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트 뎁스는 채널당 8비트로.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라이트룸에서 어떤 그런 색 보정이 되어 있는 그 상태의 그 정보값을 가능한 누락시키지 않고 손상을 가하지 않고 포토샵 쪽으로 온전하게 보내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제 그 설정을 바로 컬러 스페이스는 가능한 이제 그 넓은 많은 그 색상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프로포터 RGB를 사용해 주게 되고, 역시 그 비트 뎁스 컬러 정보가 담기는 그 비트 값은 채널당 8비트가 아닌 채널당 16비트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이유가 어찌 보면 라이트룸에서 그 색 보정이 되어 있는 그 상태 값을 온전하게 포토샵적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컬러 스페이스를 좀 바꿔서 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그 관점상 봤을 때는 포토샵과 연동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가능한 디폴트 설정인 바로 TIF, 프로포터 RGB, 채널당 16비트 이 설정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작업을 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역시 이제 그 추가적인 이제 그 외부 편집기를 또 사용할 때도 파일 포맷을 TIF 또 색 공간을 역시 선택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그 이 외부적으로 이제 그 사용한 어떤 그 다른 편집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그 색 공간을 다룰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같이 보게 되면 이제 그 XMView MP라는 그 소프트웨어하고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만약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사진에 대해서 어도비 RGB를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도비 RGB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프로포터 RGB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프로포터 RGB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죠. 하지만은 소프트웨어가 sRGB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sRGB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역시 상황에 따라서 채널당 16비트, 8비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내주셔야 되겠죠. 과연 해당 소프트웨어, 연결이 되는 그 소프트웨어가 채널당 몇 비트 또 어떤 컬러 스페이스까지 다룰 수 있는가, 그 능력에 따라서 이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포토샵은 프로포터 RGB 채널당 16비트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어떤 그 사진을 색 보정을 해서 최종 출력을 했을 때 선택이 되는 컬러 스페이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이제 이 사진 있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이미 색 보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컨트롤 Shift E S 버튼을 통해서 폴더 위치를 일단 S 버튼으로 잡아놓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놓죠. 컬러 스페이스 컴페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아래에 저장이 되도록 해 놓겠습니다. 리네임 툴 기능을 사용해서 다음같이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커스텀 텍스트 부분을 일단 sRGB로 해 놓죠. 스타트 넘버는 1로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력이 되는 파일 포맷은 바로 JPG로 선택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JPG 포맷은 채널당 8비트만 가질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제한된 비트 뎁스만 가질 수 있는 이런 8비트 기반의 이미지 파일들, 이런 파일들은 바로 sRGB라는 기본적인 색 공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sRGB로 적용을 해놓죠. 퀄리티는 80, 리사이즈 투픽 기능을 사용해서 가장 길이가 긴 롱 엣지를 1024 정도로 출력을 해놓죠. 이 상태로 해서 일단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익스포트. 그럼 이제 이렇게 파일이 출력이 되어 있죠. 자, 이 파일을 바로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바로 사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어보죠. 뭐 일단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최종적인 그 색상의 결과물을 보게 되면 라이트룸에서 색 보정이 되어 있는 상태하고 큰 차이 없이 만들어져 있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바로 이 색 공간을 sRGB가 아닌 어도비 RGB로 또 바꿔서 한번 출력을 해보죠. 컨트롤 Shift E. 이번에는 커스텀 텍스트 부분을 어도비 RGB라고 입력을 해놓고 바로 JPG의 컬러 스페이스를 어도비 RGB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익스포트. 어도비 RGB로 이제 출력이 됐죠. 역시 똑같이 이제 그 사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어보죠. 뭐 일단 보게 되면 이제 이 사진 프로그램에서는 보게 되면 지금 이 라이트룸에서 색 보정이 되어 있는 상태하고 큰 차이 없이 지금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는 똑같이 프로포토 RGB라는 키워드를 붙여놓고 색 공간을 프로포토 RGB로 선택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프로포토 RGB 사진 프로그램으로 띄워서 결과를 확인해보면 뭐 역시 이제 보게 되면 뭐 일단 라이트룸에서 작업되어 있는 상태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각각의 파일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도 색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사진 프로그램 대신에 바로 XMView라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 뷰어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열어보죠. 뭐 지금 표시되고 있는 그 색상 상태를 보게 되면 약간 뭔가 좀 다르죠. 이 SC키 해당 사진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따로 이렇게 띄워놓죠. 역시 프로포터 RGB 선택. 또 역시 띄워놓고 보게 되면 또 이같이 그 색상이 다르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그 사진을 나란히 놓고 좀 비교를 해보죠. 보게 되면 바로 sRGB, 어도비 RGB, 마지막으로 프로포토 RGB. 보게 되면 이제 sRGB가 이제 라이트룸에서 색 보정이 되어 있었던 그 상태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 그런 색감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 어도비 RGB는 약간 좀 색감이 어둡게 색감이 약간 좀 틀어져 있죠. 프로포토 RGB 쪽이 훨씬 더 심하게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이유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XMView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이 JPG 이미지에 대한 어도비 RGB, 프로포토 RGB 이 두 개의 색 공간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그 한계 때문에 이렇게 색상이 틀어진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뭐 결국 이제 이미지 뷰어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이 색 공간을 얼만큼 다양하게 지원하는가, 그 능력에 따라서 제대로 된 색감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이같이 이제 채널당 8비트 기반의 JPG 파일을 출력하는 게 목적이라면 엑스포트를 할 때 바로 기본적인 색 공간은 어차피 이제 채널당 8비트라는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바로 컬러 스페이스는 sRGB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그 TIF 같은 이런 파일 있죠. TIF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채널당 16비트까지 출력할 수 있는데 채널당 16비트로 출력이 된다. 그러면은 컬러 스페이스를 상황에 따라서 어도비 RGB 또는 포토샵과 연동을 위해서 프로포터 RGB로 선택을 해서 내보낼 수 있죠. 역시 이제 그 PNG 같은 이런 형식이 있죠. PNG 파일도 채널당 8비트, 16비트로 선택을 할 수 있죠. 8비트 기반이라면 sRGB로 그대로 출력을 해 주시고 16비트 기반이라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sRGB, 어도비 RGB 또는 프로포터 RGB를 선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도 과연 이제 이렇게 이제 특정한 컬러 스페이스로 갖고 있는 그 파일을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디스플레이를 하는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2차적인, 3차적인 가공을 하는가, 그 소프트웨어가 색 공간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기본적인 원칙으로 일단 기억을 해둬야 할 점은 일반적인 JPG 파일을 위해서는 sRGB를 사용을 해주시고 어도비 RGB 이상의 어떤 색 공간을 지원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편집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TIF 형식으로 해서 채널당 16비트 또 어도비 RGB 이렇게 지정을 해서 출력을 해 주십시오. 물론 포토샵과 연동을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프로포터 RGB를 사용해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해 놓겠습니다. 사실 이제 컬러 스페이스와 관련돼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제 기본적인 관점 안에서는 이 정도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